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저께 있었던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국어 중에서 고전소설 박태보전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2022학년도 수능, 특히 국어가 상당히 불수능이었다고 그러고, 특히 그 독서 지문에서 상당히 좀 학생들을 많이 참 슬프고 울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지문으로 지금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고전소설 박태보전은 뭐 그렇게 크게 논란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명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채널도 그렇고요. 이 고전소설 중에서 박태보전이 나올 거라고는 별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작품들은 출제 가능성 높은 것으로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박태보전은 딴 작품들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역시 평가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 이 오답률 50% 넘어가는 문제가 요 네 문제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오늘 우리 채널에서 찍는 영상은요, 우리가 역사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이 박태보전이 좀 있으면 보기에서도 같이 보겠지만, 조선 숙종 때 그 인현왕후를 내치고 대신 또 장희비를 왕비로 드리고 뭐 그 와중에서 이제 당쟁의 또 하나 그 굉장히 심각했던 모습의 하나였던 환국 정치가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또 고전 소설로 만들어졌구나, 그런 또 재미도 같이 겸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8번부터 31번 문제 중에서 보기가 나와 있는 31번 문제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입니다. 박태보전은 숙종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고요.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 여기서 말하는 임금의 부당함이란 바로 왕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를 시킨 것이죠. 자, 이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윤리적 책무입니다. 이 윤리적 책무가 두 가지 방면으로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무, 국가에 대한 책무. 결국 부모한테 효도를 다한다, 국가에 충성한다, 그런 책무겠죠. 자, 이걸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역사 얘기를 보충하자면요, 이때 숙종이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그 사건이 바로 기사황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황국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바로 그 서인 세력들은 또 왕비를 내치는 거에 반대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왕비의 라이벌인 희빈 장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남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태보 같이 왕비의 폐위를 반대하면서 상소를 올렸다가 막 귀양 가고 뭐 죽고 뭐 그런 사람들 거의 서인 세력들이었고요. 그 대신에 그럼 남인 세력들은 정권을 잡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싹쓸이 물갈이 그런 식으로 정치 판도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환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가 1689년이기 때문에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사 심화시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환국이 숙종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환국의 그 내용과 그리고 그때 환국 때마다 어떤 세력이 또 집권하고 어떤 세력이 몰락했는지까지 같이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 영상은 그런 한국사 심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고요. 하여튼 이때 민현왕후가 폐위되는 이런 사건을 또 풍자한 작품이 서포 김만중이 썼던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시남정기는 앞전에도 2018년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오른쪽 여백으로 옮겨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궁중의 그 왕비와 또 후궁 간의 이런 알력, 이런 것을 또 다루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어진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치는 임금, 숙종의 이미지가 상당히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가, 뭐 속된 말로 여인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뭐 나약한 임금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숙종은 그런 우유부단한 임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도 잠깐 엿보이듯이 상당히 진짜 성질이 불같고 좀 그런 성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숙종이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느냐? 제가 여기 썼듯이 숙종이 지금 즉위를 한 나이가 13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현종이 일찍 죽어서.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왕들과 달리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46년간 재위를 해서요. 하여튼 그때까지 가장 오래 재위를 한 신기록을 세웠죠. 물론 그 다음 그 숙종의 아들 때인 영조가 신기록을 깼습니다만, 하여튼 그 재위 연도로만 따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이런 또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이제 숙종의 아버지가 현종이고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이고 이렇게 쭉 가계도가 이어지는데, 자, 이 현종, 숙종이 전부 다 외아들이에요. 현종도 효종의 외아들이고 더군다나 왕비가 낳은 아들입니다. 완전히 적장자죠. 적장자 외아들. 또 숙종도 마찬가지로 현종의 왕비가 낳은 외아들이면서 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종과 현종의
자식들은요, 이렇게 각각 왕비가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고, 뭐, 후궁이 낳은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왕권을 위협할 만한 형제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숙종 같은 경우도 현종의 뒤를 이어서 뭐 자기 삼촌들도 없고, 마치 단종의 경우에 수양대군처럼 삼촌도 없죠, 형제도 없고, 뭐 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권을 위협할 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어머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비마마가 있고, 또 외삼촌 바로 외척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진짜 왕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통성도 확실하고 또 카리스마도 갖추고 그렇게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여기 썼듯이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확고하게 갖추어진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조선 왕들 중에 보면은 왕비가 낳은 장남이 왕이 된 사람 중에 제대로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적장자 징크스라고 한다고도 하는데요. 네, 적장자 징크스. 한번 뭐 몇 사람 떠올라 보면은 뭐 세종의 아들 문종부터 해서 문종, 단종, 뭐 연산군, 뭐 제일 마지막 임금 순종까지 해서 그 왕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적장자가 왕이 돼서 제대로 그리고 오랜 기간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한 예외가 숙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통성도 최고, 카리스마도 그래서 갖출 수 있었고, 또 적장자 징크스도 없었던 그런 특이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역사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환국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 왕권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을 막 물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욱더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또 그런 또 정치력을 또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인현왕후를 내치는 또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 이 서인과 남인의 세력이 또 변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요. 네, 좀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 인현왕후는 서인이 지지하는 왕비고요. 희빈창씨는 또 남인이 지지하는 후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인현왕후가 폐위되는 사건 1689년 기사황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인은 몰락하고 이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희빈창씨가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희빈창씨도 얼마 못 가서 폐위됐죠. 그러면서 또 거꾸로 이제 그 희빈창씨 편인 남인들이 몰락하고 또 서인이 재집권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갑술황국이라고 하죠. 갑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자로 끝나니까 169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인이 다시 몰락하고 서인이 재집권을 했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때 이후로 남인은 그냥 조선 정가에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이 망할 때까지 다시 집권하는 일이 없었고, 이후는 이제 쭉 서인 계열이 쭉 이제 정권을 잡아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소론노론 그렇게 싸우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뭐 국어 수능 지문 같이 보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 곁들여가지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같이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희빈장씨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됐죠. 숙종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숙경영, 바로 그 왕이 경종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박태보전은 수능 특강 142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 그 중략 부분 전까지는요, 아마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스토리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태보가 골문 밖으로 나오니, 자, 지금 태보가 많이 고문을 받고 막 곤장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제신이며 일가제족이 구하나여 겨우 인사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말. 이 몸이 명제경각이라. 자, 목숨이 지금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죠. 네, 명제경각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군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서 가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태보는 인현왕후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재원,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상소를 박태보 혼자 이름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왕비의 폐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공동 명의로 올렸는데, 지금 박태보 혼자만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오듯이 이거 글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박태보가 내가 썼다 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처벌받기를 거의 자청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자, 하여튼 이 재원들 같이 상소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부분이 A로 묶여 있습니다. 그대는 죽기로서 가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네, 자기들 책임도 있다 자책하는 내용이죠.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수롭고 민망하기 측량 없노라. 이 다음에 또 B랑 같이 묶어서 이제 요거 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수히 위로하다가, 바로 이 A에서 재원들이 한 말을 요약하자면은 아까 자책도 있지만 위로의 의미가 가장 크겠습니다. 위로하다가 형옥으로 전송하더라. 자, 여기서 장소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이 장소,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또 나중에 29번으로
5개 선지로 묶어가지고 나오니까 이 태보가 이동하는 장소라든지 하여튼 여기 등장하는 여러 장소의 의미들도 그때그때 잘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태보는 형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형조판서가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를 올리더니, 자, 형조판서가요 임금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형조판서도 거의 태보에 동조하는, 심정적으로 동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하여 그냥 대강 직계를 올립니다. 근데 왕이요 더 화가 났어요. 금부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부 옥졸이 옹이하여 의금부로 갔다는 얘기죠.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한 백성이 구름매듯 하더라. 이때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가 친척 집안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보가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에 지금 B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임명이오면 제천이고 이오건을 설마 무죄로 주고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아직까지는 뭐 자기가 설마 임금님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리야 뭐 그렇게 좀 약간 좀 낙관적인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자기가 왕비를 폐위하는 것을 반대하겠다 그 뜻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반대하는 뜻은 바뀌지 않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허루를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죽으면 죽은 혼백이라도 권례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땅에 엎드려서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공하게 하올 것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나중에 이 수능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지만 이 영천수하고 남산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뭐 태보는 자기 죽은 후에 뭐 자기의 자기 뼈를 영천수에 뭐 뿌려달라고 말했다. 그거 아니죠. 영천수에다가 몸을 씻어서 어디다가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남산 밑에, 임금님이 바로 가까이 있는 남산 밑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 세트에라도 헷갈리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태보가 일가 친척들한테 위로하는 말 B라고 묶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됐습니다. 태보는 전라남도 진도로 지금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부분 앞이니까 아까 이 제원들의 말 A, 태보의 말 B로 이렇게 묶여진 3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1번 선지입니다. 네, A가 제원들의 말입니다.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 책임 통감하면서 탄식까지 맞죠.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이게 틀렸네요. 태보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그렇게 말한 거 있었나요? 네, 그런 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B에서 뭐 이렇게 태보가 자책을 한다. 이게 뒷부분이 틀렸네요. 2번 선지 A에서 태보가 받은 재원들의 위로받은 것은 맞네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조명. 이게 무죄란 말이 여기 지문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낚이기 쉬운데 이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태보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임금에게 지금 간하고 있습니다. 네, 죽을지언정 자기 뜻은 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자기 마음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죠. 삶을 도모한다가 틀렸네요. 3번 선지 A에서 재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감, 네, 태보 강직감 칭송하고 있죠.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답은 3번. 4번 선지 A에서 재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 아니, 재원들이 무슨 갈등을 보입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A에서 재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 자, 태보가 후회하는 모습 여기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지는 지금 홀수형인데 보니까 이 문제 세트에서는요, 짝수형, 홀수형 모두 이 네 문제가 각 선지들 배열이 다 똑같고요. 딱 배열이 틀린 것이 30번 하나밖에 없는데 이 30번 문제의 경우에도요, 짝수형, 홀수형 정답은 3번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위아래만 배열을 좀 달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중략 부분 이후에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략 이전에서 지금 태보는 지금 골 밖으로 나와서 형옥으로 갔다가 금부로 갔다가 이제 진도를 향하고요. 자, 이거 박태보의 정대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자, 이제 이게 꿈속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한림, 여기서 한림은 박태보입니다. 그 박태보전이 또 다른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박한림전 그런 이름으로도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림이 우라왈. 여기서 한림은 박태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네, 내 무지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자, 하늘도 나의 그 뜻에, 나의 그런 뭐랄까
임금에 대한 충직함, 뭐 그런 무죄에 하늘도 감동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옛날에 오래된 충신들을 따라서 황성애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이게 자기가 지금 죽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꿈속에서 부인한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무양하옵소서. 부인이 깜짝 놀랐겠죠. 대경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 가지로 가사이다. 저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관 사정을 어찌 잊어오리까 이루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10여 명이 의관을 정지하고 서 있거늘.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인가요? 네.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 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 학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좀 머리가 그렇게 학의 색깔처럼 하얀 그런 사람들이겠죠. 학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5, 6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제자 5, 6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과 일몽이라. 네, 꿈에서 깨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인이 몽사를 생각하며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자,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니까 이제 밝은 달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남편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예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2 종들을 데리고 몽사를 서로 하더니 이제 종들한테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자,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곳, 시부모님이 있는 곳 바로 이화촌 그 장소가 나옵니다.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 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들. 자, 무슨 울음이겠습니까? 태보의 하인이 태보의 편지를 전하러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제 태보의 하인은 태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왔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만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내용도 그렇고 이 동일이라는 하인이 지금 태보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거의 죽기 직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네.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하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 원근 제족과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모든 친척들 만주 백관 모든 신하들이 다 조문 후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장한 백성이 뉘 아니 낙누하리요 이러구러 곡성의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요. 네, 고전소설에 흔히 보이는 서술자의 논평이죠. 그 편지를 떼어보니 하였을 때 자, 편지 내용이 이제 이거 따옴표로 나와 있습니다.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리나이다. 천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에 관해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돌아가오니 아마 이 과천이 지금 경기도 과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진도로 귀양 가다가 경기도 과천 쪽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 3천을 정하였을 때 불효한 자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역시 아까 전에 보기에도 봤듯이 가족에 대한 윤리적 책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불효한 죄 부모님보다 이렇게 먼저 간다는 그런 죄. 삼천 수제를 지었으나 구군을 또한 갚지 못하고 이게 아까 보기에 나온 국가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말하는 거겠죠. 중로 고혼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 일이나 바라나이다. 이렇게 편지 내용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마 역사적 사실은 노량진 근처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도로 향해 가는 길에 노량진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과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노량진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국 진도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도 맘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내용일지 선지로 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세. 자,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대감은 또 참고로 말하자면요. 박태보의 아버지가 박세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국사 심화시험이라든지 동아시아사에 또 성리학 관련돼 가지고 가끔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 이상 심화로 들어가진 않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식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겠죠. 장한 백성이 다 애연하여 구름매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료를 극진히 한 후에 제체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불러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바로 나중에 문제도 나오죠. 자, 이 장례를 지내는 순서 일단 과천에서 객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간단히 그래도 약식으로나마 좀 간단한 장례를 치렀겠죠. 아마 그것이 초종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종례를 지낸 다음에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한 거는 집으로 옮겨온 다음에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선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전환됩니다. 각설.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임금님도 지금 마음이 산란하죠. 밤이면 성내 성회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자, 미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좀 그렇게 왕들이 밤에 이런 행차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네, 민심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일은 어느 날은 한 곳에 다다르니, 이 한 곳도 나중에 장소에 대한 그 내용을 묻는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이니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그러니까 달 밝은 분위기에서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하였으되. 자,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저 달은 밝다만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달하고 지금 임금님하고 대비를 하고 있네요. 달은 저렇게 밝은데 임금님은 좀 뭐랄까 밝지 못하다, 명석하지 못하다, 좀 머리가 나쁘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신을 무슨 일로 천리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자, 그러면 지금 민중전이 지금 내쳐 있는 폐위돼서 머무는 공간은 외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네요. 군이 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유 쓸데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군이 신충, 임금님이 의로워야 신하도 충성을 다한다. 근데 벌써 임금과 신하 관계가 그렇지가 않은데, 부자자유, 부모는 자유롭고 자식은 효도한다. 어찌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뭐 효도 이런 관계를 바라겠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인심은 분명하건만은, 저 인심은 떠나갔던 얘기죠. 뭐 흔히 하는 말로 민심 이반, 그런 지금 뉘앙스입니다. 국원이 말소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이런 부인 함부로 내치지 않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걸 풍자한 게 아까 말씀드린 김만중의 사지남정기, 그런 소설이고요. 자,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400년 사직을 뉘라서 붙들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왕국이요 1689년이거든요.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었으니까 1689년 뭐 어림잡아도 이제 딱 300년인데 400년 사직이라고 하는 것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나라가 다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뉘라서 붙들랴, 이해야 저해야. 흥망성쇠는 불가능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으라. 나라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도피해가 있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심산 궁국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마치 그 요즘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다가 좋은 임금이 나오면 다시 세상에 나오자, 그런 뜻이겠습니다. 임금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찬 내용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내용을 이제 임금이 듣고서 애들한테 이제 이름을 묻고자 합니다. 이름을 왜 물을까요? 나중에 얘들 붙잡아 오라고 해서 또 엄하게 또 막 고문하려고 그러나요? 하여튼 누가 이런 노래 퍼뜨리더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근데 이름을 물었는데 애들은 달아났습니다. 결국 뭐 애들도 이름도 알지 못하고 또 붙잡지도 못한대요. 이제 혹시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아이들 이름을 알아냈다, 뭐 그렇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수능에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읽어봤고, 네, 일단 2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8번 문제는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1번 선지,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자, 형옥에서 금부로 옮겨간 것은 맞는데 태보가 자청했나요? 아니죠. 임금이 그렇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명령을 내렸죠. 2번, 부인은 꿈에서 학발 의관을 갖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린 제자 오륙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놀라서 꿈을 꿨다. 이게 딱 적절하네요. 그대로 맞습니다. 3번 선지,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자,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서 장례를 지낸 것도 맞고 초종례를 지낸 것은 맞는데, 자, 초종례는 어디서 지냈습니까? 과천에서 지냈죠. 일단 객사한 아들의 영혼을 이렇게 약식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초종례를 먼저 과천에서 지낸 다음에 집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장사를 지낸 거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선지,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은 이미 지금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고 이제 아니 누가 이런 걸 퍼뜨리고 대체 얘네들은 누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물어본 거지. 그 노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5번 선지, 형조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자세히가 아니죠. 아까 전에도 마지못하여 대강 직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거 확실하게 2번이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29번 문제, 아까 지문 읽으면서 우리가 체크했듯이요, 공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냈습니다. 1번, 금부는 임금의 권위를 실현하는 곳이죠. 뭐 당연히 이건 안 봐도 압니다. 근데 한 곳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금이
미복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인심을 알아보는 그렇게 나간 곳이죠. 그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아니죠. 일단 복장부터가 임금 복장이 아니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데요. 이제 틀렸습니다. 2번 선지 진도는 임금에게 정벌받은 태보가 향해 가는 곳이고 맞죠. 그 다음 율가는 임금에게 내쳐진 민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이거 맞습니다. 벌써 지금 답은 1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번 선지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이것도 맞죠. 그 하인 동을이라고 하는 하인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하죠. 네. 그리고 지금 부인이 지금 이화촌의 시부모님한테 물 안 들이러 와 있는데 밖에서 하인이 막 울면서 편지를 들고 오고 그러니까 개도 짖고 그런 모습이 약간 지문에 나왔습니다.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선지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죠. 그리고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천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그렇죠. 아들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겁니다. 5번 선지 심산 궁곡은 성내 성회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들. 자, 그렇죠.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들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답은 쉽게 1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30번 아까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가 있는 31번을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선지요.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국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서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주는군. 이거 그대로 맞겠습니다. 2번 국운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주는군.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3번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는 인물. 자, 이것도 당연히 맞죠. 뭐 흔히 쉬운 말로 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난다. 거의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4번 선지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 아까 아이들 노래에 나왔죠. 저 달은 발담하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이런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있을 때는 산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막 태보가 뭐 이렇게 귀양 가는 장면, 금부로 끌려가는 장면 뭐 이렇게 또 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는 장면 막 거기 굉장히 뭐 리 아니 낙루하리요 감동치 아니하리요 뭐 셀 수 없이 지금 편집자 논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지금 낚기 위한 거죠.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자 아까 국운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 예, 국운이 말세다. 뭐 400년 사직을 뉘라서 붙들랴. 그런데요, 이 태보가 국운을 회복한 영웅입니까? 뭐 태보가 이렇게 충직한 충신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급으로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은 아니죠. 네, 요 회복이라는 요 단어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운이 기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도 맞고 태보가 영웅으로 추대가 된 것은 맞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맞는데 이 국운을 회복한 정도로 그런 이순신급의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 그 세 개 문제가 답이 지금 아까 2번, 1번, 3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1번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온 거는 거의 정답이 5번 아니면 4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을 잡고 뒤에서부터 5번부터 역순으로 선지를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금년 수능 고전소설에 나왔던 박태보전 그 숙종 때의 환국정치와 같이 우리가 또 재미있게 역사 이야기로 살펴보면서 모두 같이 공부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